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 외무성 국장 담화를 내고 또 유엔 안보리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비판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2월, 지금 이번 2월 달에 북한이 유사한 문건, 성명 이런 것들이 6건이나 됩니다. 그 6건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또 규탄하는 그런 논의,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이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 또는 연합군사훈련에 준한 지금 협력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에 그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했어요. 그 운용 연습이 나름대로 좀 그동안의 한미 간의 연합 행동 중에서 좀 고도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23일에는 조지아주에 있는 핵 잠수함 기지를 우리 대표단, 국방부 대표단이 방문을 해서 그 운용 상황을 직접 시찰을 하고 이것이 전쟁이 나면 우리 한반도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으로 풀이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어제 발표를 했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과 또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됐다. 지금 크게 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대응하면서 이건 외교전이죠. 그다음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군사적 측면 여기에도 북한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대응하기는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맞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을 골라서 한 겁니다. 순항 미사일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서 빠져 있는 대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탄도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런데 순항 미사일 발사는 거론이 안 돼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그 당시에 2006년부터 대북 제재 결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10건이 나왔어요. 모두 합쳐 11건인데 그때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제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특정해서 그 무기만 제한을 한 거였고 그때. 네네. 그 순항 미사일은 그 당시 미국이 봤을 때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항 미사일은 빠졌고 탄도 미사일도 단거리는 관심 대상이 아니고 사거리가 미국에까지 안 오기 때문에 사거리가 미국까지 가는 장거리 미사일. 이거에 그게 탄도 미사일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도 미사일을 금지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순항 미사일도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그냥 순항 미사일이 아니고 그 전략이라고 하는 말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또 핵무기 작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관심을 가질 만한데 어쨌거나 국제규범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군사적 긴장은 고조가 되죠.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편리한 대목이라서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한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합참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우리 합참이 그리고 그 다음 날 북한이 우리가 쏜 미사일이 어떤 재원이다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표준적인 절차라고 봐야죠. 근데 이번에는 합참이 발표하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대뜸 북한이 어제 우리가 발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 합참은 이상하다 안 쐈을 수 있다 그렇게 하죠. 우리 군 당국에서 이거 기만 전술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분명히 쐈는데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우리 쪽에서 탐지가 안 됐다. 이게 순항 미사일이 탐지가 좀 어려운 거죠? 이제 그것도 기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데 탐지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의 특징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높이 떠서 날지를 않고 저공 비행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공 비행을 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탐지 자산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분명히 순항미사일을 쐈는데 북한 말대로 우리 쪽에서 탐지가 안 됐을 가능성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봐야 되고요. 예.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예. 북한이 쏘지 않고 예. 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기만 전술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혼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말씀드린 대로 순항 미사일을 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순항 미사일 진짜 쐈어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한국과 미국이 모르는 상황에서 순항 미사일을 쐈다. 한국과 미국은 기술도 별로네. 막을 능력도 없네. 예. 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합참의 그 합참이나 한미연합군에서 탐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 책임자들이 좀 긴장하겠죠. 예. 쐈는데 탐지가 안 된 거라면 이러면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불필요한 피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뭐 총 한 발 안 쏘고 도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합참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쏘지 않고 실제로는 쏘지 않았는데 쐈다고 해서 기만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피로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시나리오가 제가 볼 때는 60%에서 70% 정도 좀 예. 되고 실제로 쐈는데 몰랐을 가능성은 저는 30% 미만 정도로 보겠습니다. 예, 이 순항 미사일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영리한 방법을 썼다. 영리한 방법 그 말이 예, 아주 적절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탄도미사일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게 이제 뭐 나올 때마다 이제 혼란이 있어서 지금 뭐 기회에 말씀드리면 미사일에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탄도미사일이 있고 순항미사일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건데 딱 예. 두 개입니다. 탄도미사일 아니면 순항미사일. 예.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을 사용하고 순항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미사일의 특징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 로켓 엔진을 다룬 탄도미사일은 이 로켓 엔진은 엔진이 일체형입니다. 거기에 폭탄이 다 이제 그 연료하고 산화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연료가 있고 산화제라고 하는 건 산소가 공기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예. 이거를 한꺼번에 넣고 밀봉해 가지고 날리는 게 로켓이에요. 예. 그래서 얘는 한번 쏘고 나면 그 다음에 통제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떨어진 거예요. 예. 제트 엔진은 연료만 싣고 산화제를 안 실었어요. 네. 그러면은 산화제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중에 있는 공기예요. 아. 그 날아가면서 공기를 계속 흡입하면서 예. 연료제랑 섞어서 엔진을 구동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트 엔진은 10km 이상으로 날기 어려워요. 예. 아, 네. 공기가 10km 미만에 꽉 차 있고 10km 고도가 10km 이상 넘어가면 공기가 희박해져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희박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10km 이상으로는 안 날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 제트 엔진을 다룬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순항 미사일은 그래서 낮게 저고도로 다니고 비행기랑 비행 원리가 똑같아요.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요. 공기를 받으면서 그걸 돌리면서 가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서 마하 1 이상 가는 순항 미사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번에도 북한이 뭐 자세하게 2,000km를 비행했는데 뭐 1만 200초를 예. 뭐 만에 도착을 했다 하는데 시속 600km가 안 됩니다, 이게. 이 다른 탄도 미사일은 빠른 거는 마하 20이 넘어갑니다. 예. 예. 마하 20이 넘어가고 종말 단계에서 마하 25가 넘어가거든요. 그 속도가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떨어지고. 순항 미사일은 예. 훨씬 떨어집니다. 대신 저공 비행을 하고 이제 비행을 하면서 요리조리 빠져서 나갑니다. 탐지 회피에 좀 장점이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탐지를 회피할 수 있고 예. 몰래 가서 때릴 수가 있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단다면 정밀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예. 그래서 정밀 타격할 때, 몰래 정밀 타격할 때 순항 미사일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북한이 지난 18일 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하고 네. 그다음에 방사포 발사하고 이번에 또 기만 점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순항미사일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이 본격적으로 도발을 하는 어떤 계기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이 본격적인 도발의 직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의도를 지금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상황, 또 ICBM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탄도미사일을 쏘는 상황을 기정사실화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시키는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 북한의 전략적 목표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착착 순서대로 지금 전술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반응입니다. 네. 예. 중국이 북한의 이런 전략적 목표에 협조를 해야만 북한이 목표를 거둘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목표는 경제 제재 해제입니다. 경제 제재 해제를 하려면 예. 지금의 경제 제재가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부당한 경제 제재를 왜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계속 대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우리가 하는 예. 게 아니다. 예. 우리는 거기에 그냥 단순히 불가피하게 대응할 뿐이다. 예. 그런데도 북한에 대해서만 제재를 논의하고 있으니 곤란하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하고 예. 중국과 러시아는 바보냐? 왜 거기를 따라가기만 하냐? 저 중국과 러시아가 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건의하고 주도하고 경제 제재를 해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 풀어버려라. 이게 이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어떤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중압감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협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예. 예. 아마도 곧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경제 교류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 자체가 사실상 무너질 수가 있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의 초보적인 단계가 앞으로 이번 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대목에서 북한이 이제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카드는 7차 핵실험을 할까 말까에 예.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자제하고 있다. 7차 핵실험 안 하잖냐.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그 어떤 핵 독점권에 대한 존중이다. 우리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 예. 그러나 미사일 부분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스토리를 큰 스토리를 쭉 이어가기 위한 그런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맞는 어떤 행동을 굉장히 좀 계산을 많이 해서 하고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이 대목에서 맞대응을 할 때 너무 거칠게 한다면 제가 볼 땐 북한의 전략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편하게 경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현명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순항 미사일 발사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번엔 네. 북한 내부 이야기로 좀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생이죠. 김여장 부부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지난 18일이죠. 북한 체육 행사에서 주석단 말석에 앉은 모습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 이제 비춰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이것은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도한 포장이 좀 있었고 지금은 또 과소 평가가 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좀 진폭이 큰데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 행사장에서 그 동선은 자유입니다, 자유. 아 예. 김여정 부부장은 때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가까이 앉을 때도 있지만 그냥 앉고 싶은데 앉는. 예, 앉고 싶을 때 앉는 거예요. 자기가 예, 예. 그 행사장 안에서 동선이 자유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편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 어떤 때는 그게 가까울 때, 예를 들어서 꽃다발, 수발 같은 거 할 때는 바싹 붙어서 가야죠. 예. 그러나 그게 아니고 행사가 그냥 다 진행이 된다면 김여정 부부장은 그 말석에 앉을 수도 있고 행사장 뒤에 있는 기둥 뒤에서 숨어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 김주애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 때문에도 김여정의 말석을 조금 더 주목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비가 돼서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 있고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김정은 위원장의 딸은 예. 특별 대우 받는 겁니다.
수령의 예. 혈족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 수령의 혈족한테는 저 정도 예우를 당연히 하게 돼 있으니까 김주애도 그래서 저렇게 대우를 받는 거지. 저게 후계자라든가 뭐 김주애가 워낙에 똑똑해서 뭐 그런 거 전혀 관계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후계자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 접근법이고. 근데 정반대로 김여정 부부장이 저렇게 멀리서 초라하게 있으니까 예. 위상이 낮아졌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다. 그래서 혈족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저렇게 동선이 자유롭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특권은 유지가 되고 있다. 예. 오히려 저렇게 말석에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림으로 볼 때 저런 이상한 화면이 나면은 PD나 기획자 입장에서 보면 아유 저분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자리가 예. 옆자리가 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예. 또 굉장히 구멍이 빠진 자리 배치잖아요. 만약에 위상이 낮아지고 형편없는 위상이 그 권력이었다면 저 부부장님 이쪽으로 좀 붙어서 앉으세요. 그림 안 좋아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김주애한테 어떤 시선이 좀 이목이 집중되기 위해서 조금 뒤로 빠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김여정 부부장의 개인 판단일 거고 또 현송월 부부장도 바로 뒤에 있을 겁니다. 저 바로 뒤에. 예. 그 두 사람 또는 김정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담화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날선 발언도 많이 했잖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그럼요. 김여정 부부장은 실무 차원이나 당의 일 이쪽에서는 그동안에 지금 수년 동안 해오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은 대미, 대남 또는 대외 정책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뭐 기획하거나 정책 총괄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대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은 그 역할을 이번에도 19일과 20일 두 차례 연속으로 예. 담화를 해서 북한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날선 용어를 사용해서 예. 유지를 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김여정 부부장이 김주애 등장과 대비돼서 위상이 추락했다.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 상황과 또 연관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질서, 국제 질서를 변경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런 세계 질서의 변경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를 본다면 미국 중심의 단일 세계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두 개의 권역이 생기는 수 있다. 그래서 예. 다극 체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에 따라서 한반도에도 엄청난 영향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관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 어떻게 행동을 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러시아가 미국의 질서에 지금 반발하고 반항하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기회를 이용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의 핵 위협 증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전례 없이 인류 사상 전례 없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NPT 체제의 정면 위반입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푸틴 대통령이 그걸 하고 있어요. 예. 그걸 보고 김정은 위원장도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또는 다른 지역에 대한 핵 위협이 더 증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주목해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이라든가 핵무기 제조와 관련해서 아직도 미비한 기술이 많습니다. 예. 핵무기 자체가 지금 1톤 이하의 소형화를 해야 되고 통제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과연 만들었을지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또 미사일도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요. 또 재진입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미사일이 뭐 10,000km를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상공 1km 상공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폭발을 시키는 통제 능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물음표거든요. 좀 기술이 미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더 강하게 협력을 한다면 이런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서도 비극이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비극을 빨리 끝내고 예.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차원에서는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